제가 리튬이 남미, 아르헨티나, 고지대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몸소 체험해 보기 위해서 며칠 전에 안데스 산맥 4000m 고지대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그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리튬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박재범 수석연구원입니다. 리튬을 생산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광석에서 또 리튬을 채굴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염호의 특징에 따라서 최적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염수 리튬 추출 방법은 자연 증발법이었습니다. 이 염전에서 소금을 얻는 것과 비슷한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리튬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이 세 개 나라가 염수 리튬을 추출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이 남미 트라이앵글은 해발 4000m가 넘는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압이 낮기 때문에 물이 더 잘 증발하는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염수 추출에 최적화된 환경이고, 또 한 가지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세계에서 거의 가장 건조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증발법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비가 오면은 증발하던 그런 염수의 농도가 낮아지는, 그리고 시간이 더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연 증발법에는 안 좋은데, 이 지역은 건조하고 고지대에 있어서 기압이 낮아서 물이 잘 증발하는 리튬을 생산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이다라는 거를 제가 방문했을 때 실제로 몸소 체험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기압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뛰는 것을 지양해야 되는, 심한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피부가 건조해진다거나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갈라지는 그런 현상들을 또 4000m 고지대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포스코 홀딩스의 아르헨티나 움베르 무에르토 염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발 4000m에 있고요. 인간이 좀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극한의 조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반면에 이러한 조건이 리튬을 생산하기에는 굉장히 최적의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발 4000m 고지대에서 리튬을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튬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극한의 조건에서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몸소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들만이 이렇게 염수 리튬 사업에 성공하고 생산을 일부 업체들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호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리튬이 얼마큼 포함되어 있는지 리튬의 순도가 다 다르고요. 물론 당연히 이제 리튬의 순도가 높을수록 좋은 염호입니다. 리튬의 순도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얼만큼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불순물이 적은 염호가 좋은 염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미 리튬 트라이앵글 3극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유니 염호가 되겠는데요. 다른 남미 트라이앵글 3극에 비해서는 리튬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고, 그리고 칠레의 아타카모 염호는 리튬 함유량 자체는 굉장히 높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은데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염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염호들마다 좀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리튬의 함유량이 되느냐, 그리고 불순물이 얼마큼 있냐에 따라서 추출하는 기술들이 업체마다 다릅니다. 그 부분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 노하우, 그리고 고유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의 예를 들면, 지하 염수를 이제 폰드에 저장을 해서 한 4개월 정도 증발과 농축을 시킨 이후에 나트륨이나 칼슘 같은 불순물들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공정이 상공정인데, 그 상공정이 해발 4000m 고지대에 있습니다. 상공정까지 마친 중간재 제품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제품을 이제 1200m, 하도 높은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1200m를 이제 저지대라고 하던데요. 1200m 저지대로 운반을 한 이후에 이제 하공정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하공정 절차를 밟은 리튬이 최종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이 되는 수산화 리튬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염수 리튬을 말씀을 드렸고요. 광석 리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석 리튬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광석에서 리튬을 채굴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주로 화강암에서 리튬을 채굴을 합니다. 리튬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광석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스포드민이라고 알려져 있는 리티아 휘석, 그리고 리티아 운모, 인반석, 역장석, 이 4가지 광종이 리튬을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광석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엽장석은 아르프베드손이 처음으로 리튬을 발견한 광석이기도 합니다. 최대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리티아 휘석, 그러니까 즉 스포드민이 리튬을 채굴하는 광석의 핵심 소스가 되겠습니다. 광석 리튬의 생산 공정은 일반적으로 스포드민을 채광을 하고 그 다음에 파쇄,
그리고 분쇄를 한 이후에 이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광석의 순도를 높이는 선광 그리고 정광 작업을 거쳐서 변환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수산화 리튬을 또 생산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리튬 생산 방식인 염수 리튬 그리고 광석 리튬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방식을 한번 비교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방법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광석 리튬에 비해서 운영 비용은 좀 낮게 든다. 상대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광석 리튬은 말씀드린 대로 초기 투자 비용은 상대적으로 염수 리튬보다 낮은데 운영비가 많이 소모가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좀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고품위 광석, 품위가 높은 광석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미 많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고품위 광석이 좀 부족해지는 그런 품귀 현상이 앞으로 더 단점으로 지적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생산 방식별 원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염수 리튬이 광석 리튬보다 더 원가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중에 어떤 그 제품을 시장에 팔았을 때 더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저도 가서 체험을 해봤지만 이런 고지대, 굉장히 리튬을 생산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특성상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염수 리튬을 하는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성공만 한다면 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판매가 되면 보통 8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면 폐차를 하게 됩니다. 폐 전기차가 시장에 나오면 배터리 셀에 있는 리튬을 포함한 여러 가지 원료들을 재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리사이클링이 최근에 염수 리튬, 광석 리튬에 이어서 새로운 리튬 확보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리튬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현상, 그리고 리튬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리사이클링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1세대 전기차가 폐차되는 시점이 2025년 정도라고 이제 봤을 때 2025년이 리사이클링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리튬을 폐배터리에서부터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리사이클링은 상대적으로 염모나 또는 광석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것에 비해서 동일한 양을 리튬을 뽑아낼 때 상대적으로 더 적은 CO2가 배출이 되고 에너지를 더 좀 적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리튬 확보 수단으로 또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염수 리튬이나 광석 리튬에서도 공정상에서 에너지를 적게 쓰고 물을 적게 쓰고 CO2를 조금 배출하는 그런 공정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적인 노력들은 리튬 확보의 수단, 세 가지 수단에서 계속 앞으로도 여러 가지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CO2 절감의 노력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리사이클링은 구조적으로 많은 공정들이 좀 생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CO2 배출이나 에너지 사용량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장점이 있다.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더라도 자원의 순환 경제 측면에서 중요한 리튬 확보의 수단으로 리사이클링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리튬 확보 수단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염수 리튬, 그리고 못지않게 중요한 광석 리튬, 또 친환경적인 리튬 생산 방식인 리사이클링,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리튬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이 있습니다. 뭐 클레이라든지 폐유전, 그리고 심지어는 바닷물에도 리튬이 아주 극소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리튬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리튬이 얼만큼 함유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리튬이 극소량으로 들어있으면 추출하는 기술도 부족하고, 그리고 추출을 설령 한다 할지라도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 리튬이 함유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리튬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리튬을 이렇게 극소량의 리튬이 존재하더라도 리튬을 바로 뽑아낼 수 있는 직접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 DLE라고 하는데요. 다이렉트 리튬 익스트랙션이라는 기술들이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이 상용화가 되면은 뭐 소량으로 리튬이 존재하는 그런 소스에서도 리튬을 추출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운영 비용 자체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식이 지금 기술적으로도 이미 입증이 되어 있고 경제성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시장을 주도하는 리튬 생산 방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리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